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조용히 해. 춘순이 따라와. 새벽 5시 평범한 택배 기사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이 일에 끼어들면 너도 끝장이야. 하지만 택배 기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3살 택배 기사와 한 여자 사이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평범한 택배 기사가 위험한 갈등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과연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충격의 인생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우석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0평방미터도 안 되는 좁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했죠.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천장 모서리엔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우석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어깨는 이미 구부정했고 손등엔 굵은 혈관이 붉어져 나와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많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우석은 어제 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이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사업 실패로 남긴 빚 때문에 우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작은 거울에 대고 중얼거린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현실은 현실이었고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원금을 줄인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죠. 간단히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나서 우석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경차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된 차량이지만 우석에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죠. 택배사 본사 직원이 아닌 계약직 기사로 일하며 작은 소포들을 나눠 맡아 배송하는 게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었지만 학력도 경력도 부족했거든요.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오늘 배송할 택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다양했죠. 특히 강남 일대로 가는 택배들은 대부분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상자 값이 우석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거든요. 엔진을 켜고 첫 번째 배송지로 향하는 길, 우석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아버지는 왜 그런 빚을 남기고 떠났을까? 내 인생엔 언제쯤 희망이란 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부동산 이야기, 주식시장 동향까지 모두 우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죠. 투자할 돈도 없고 집을 살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들을 보며 우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벌써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연애할 여유도 미래를 꿈꿀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석이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가로등 조명도 은은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도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가로수들도 잘 관리되어 있었죠.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이런 곳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거든요. 똑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흰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 양옥저택이었는데 정원엔 잘 가꿔진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차고엔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의 규모만 해도 우석이 사는 반지하 방의 수십 배는 될 것 같았죠. 이곳이 바로 오예린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석은 몇 번 이 집에 소포를 배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해외 명품이나 고가의 화장품들이었는데 한 번에 받는 택배비만 해도 우석의 하루 수입과 맞먹을 정도였죠. 그때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 간혹 집안에서 나오는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예린. 30살의 재벌 상속녀였죠.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우아한 몸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석이 택배를 건네줄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았거든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택배 기사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린은 달랐습니다. 우석은 멀리서 스쳐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죠. 아마도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보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였을 겁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부질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하루였지만 마음 한편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혹시 오늘도 그 여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이번 달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랐거든요. 택배 물량도 예전만 못했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비도 만만치 않았죠. 택배 차량은 새벽 거리를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우석의 하루도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우석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석은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어제와 똑같은 경차를 몰고 배송지를 돌았죠. 첫 번째 배송지에서 화장품을 전달하고 두 번째 배송지에서는 의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담동 일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마저 어둡게 느껴졌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유독 인적이 드물었죠. 우석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오예린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우석은 평소처럼 대문 앞에 차를 세우려다가 깜짝 놀랐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담장 그늘에 수상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번호판도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고 차량 유리창은 모두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모습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승합차와는 달리 뭔가 개조된 느낌이었거든요. 앞 범퍼 부분에는 검은색 철판 같은 게 덧붙여져 있었고 뒷유리에도 특수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엔진이 켜져 있다는 점이었죠. 저게 뭐지? 우석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새벽 배송을 다니면서 쌓인 경험 덕분이었죠. 이런 시간, 이런 장소에 저렇게 수상한 차가 서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엔진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급하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우석은 자신의 경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휴대폰도 꺼내들었죠. 손가락으로 긴급 전화번호를 미리 눌러두고 언제든지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몇 분간 기다리던 중 검은 승합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오예린의 저택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심상치 않아. 우석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배송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들이 정상적인 방문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시간도 새벽 5시가 넘은 시점이었고 정문이 아닌 옆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우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분명히 오예린의 목소리였거든요. 저택 대문 쪽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예린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우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예린은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분명히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끌려 나온 것 같았습니다. 괴한들은 예린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말고 순순히 따라와. 괴한 중 한 명이 예린의 입을 막으려 하자 예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둘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예린의 얇은 팔로는 덩치 큰 남자들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괴한들은 예린을 검은 승합차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태워. 시간 없어. 또 다른 괴한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죠. 시간까지 정해두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우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차가 떠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던 찰나 예린의 절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우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게 목소리만으로도 전해졌거든요. 그 순간 우석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경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꽉 밟았죠. 차량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15년 된 낡은 경차였지만 이때만큼은 마치 스포츠카처럼 빨랐죠. 뭐야, 저 새끼. 괴한들이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당황해했습니다. 우석은 바로 그들을 향해 차를 몰았죠. 물론 사람을 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라게 해서 예린을 놓게 만들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괴한들은 진짜로 치려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꽝!
우석의 경차가 검은 승합차 옆면에 부딪혔습니다. 그리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놀라게 할 만했죠. 괴한들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 예린이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괴한 중 한 명이 우석의 차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우석은 이미 차에서 내려 예린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 차에 타세요. 우석은 예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경차로 뛰어갔습니다. 예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공포에 질린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차 뒤쪽에 실려 있던 택배 상자들이 도로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장품 상자, 의류 포장지, 각종 소포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졌죠. 우석의 하루 수입이 모두 엉망이 되는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자식아, 가만 안 둬. 끝까지 쫓아가서 처리해. 괴한들이 뒤쫓아왔지만 우석은 이미 예린과 함께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급하게 출발하려는데 뒷유리창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괴한 중 한 명이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이 일에 끼어들면 너도 끝장이야. 괴한들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우석은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습니다. 경차는 한계에 가까운 속도로 새벽 거리를 달려나갔죠. 백미러로 보니 검은 승합차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예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깔끔했던 잠옷도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석이 운전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몇 분간 말없이 달리던 우석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편의점 앞 밝은 곳이었죠. 그제야 두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 앞 밝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석은 핸들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방금 전 일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뒷유리창에 난 금과 도로에 흩어진 택배 상자들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우석은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택배 상자들은 모두 도로에 흩어져 버렸고 차량도 손상을 입었거든요. 무엇보다 괴한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일에 끼어들면 너도 끝장이라니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예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우석은 더 이상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조심스럽게 묻는 예린의 목소리에 우석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사실 몇 번 택배를 배달하면서 본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다고 말하기엔 애매했거든요. 몇 번 택배를 배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뵌 것 같은데. 아, 그러셨군요. 예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우석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비록 지금은 놀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예린입니다. 그런데 성함을 정우석입니다. 우석 씨. 예린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우석은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정중하게 불러준 사람이 언제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혹시 방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일을 털어놓는 것 같았죠.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회사 경영권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특히 이복 오빠와의 관계가. 말을 잇지 못하는 예린을 보며 우석은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벌 집안의 상속 분쟁이라는 건 뉴스에서도 종종 다뤄지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당사자를 만나니 심각성이 달랐죠. 그래서 경찰에는 말할 수 없어요. 예린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증거도 없고 오빠가 직접 한 일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우리 집안에선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하거든요. 우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재벌 집안의 사정은 일반인인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예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강인해 보였던 그녀도 결국 30살의 평범한 여자였죠. 이런 위험한 상황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졸고 있었고 도로에는 간간히 새벽 배송 차량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전혀 평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예린이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저를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택배기사에게 그런 부탁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냥 택배기사일 뿐인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예린이 간절한 눈빛으로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전문적인 경호원들은 오빠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석 씨 같은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오늘 저를 구해주신 걸 보니 정말 믿을 만한 분 같고요. 우석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서 택배 일을 해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택배 일로 버시는 돈보다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예린의 말에 우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당장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석 씨. 예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무서워요. 가족이 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혈육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똑같았죠. 새벽마다 사람들 물건 지키는 게 제 일이거든요.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걸 못 본 척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예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석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괴한들의 위협적인 말도 신경 쓰였지만 지금 당장은 예린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석 씨. 예린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우석은 자신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석의 인생에도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택배를 배송했지만 밤에는 예린의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일이 추가되었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어서 우석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을 노린 세력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사흘째 되는 날 밤, 우석은 예린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같은 차량이 하루 종일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구나. 우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상대방도 우석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나흘째 되는 날 예린이 우석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석 씨, 큰일 났어요. 오빠가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전화 너머 예린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집안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를 피하기만 했던 오빠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이상해요. 우석도 직감적으로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괴한들을 사주했던 오태준이 직접 나선다는 건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회사 사옥 최고층 회의실이에요. 오늘 저녁 8시에.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빠가 혼자 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만나지 않겠다고. 예린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만남을 거절하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우석은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우석은 회사 사옥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사옥은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고 최고층 회의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1시간이 지나도 예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점점 불안해졌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린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석 씨, 도망가야 해요. 전화 너머로 예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정말로 저를 없애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함정이었던 거죠. 지금 어디 계세요?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로비로 내려오세요. 제가 차를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우석은 급하게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어 건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엔진을 켜놓은 채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게 준비했죠. 몇 분 후 예린이 로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쫓아오고 있었죠. 빨리 타세요. 예린이 차에 뛰어 타자마자 우석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빌딩 앞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옆길로 가야겠어요. 우석은 인도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물론 교통법규 위반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경차의 작은 몸집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치면서 예린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평범하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돌변했어요.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우석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것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린의 말에 우석은 그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상황이지만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한 면이 있었죠. 이틀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석이 예린을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우석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앞에는 교차로가 보였고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우석은 급하게 핸들을 꺾어 옆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인도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가로수에 부딪힐 뻔했죠. 간신히 정지할 수 있었지만 차량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석이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라인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위적 조작이었죠. 만약 예린이 함께 타고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 우석을 찾아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으니까요. 하지만 우석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정말로 이런 짓까지 하는군요. 예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우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혈육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석이 예린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갔고 그 기간 동안 택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예린이 수리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우석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석이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배 동료나 집주인 정도겠거니 했을 텐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누구세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우석은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택배 기사 정우석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석은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꼈지만 궁금하기도 했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좁은 반지하 방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 낡은 가구들을 보는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우석은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죠.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가요? 저는 오태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그 말에 우석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태준, 바로 예린을 위협하고 있는 그 이복 오빠의 비서라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왜요? 당신도 알 텐데요. 요즘 우리 예린 양과 가까이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서의 말에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만약 거절하면? 거절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경우 비서가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석이 예린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편의점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 회사 앞에서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말이죠. 비서의 말에 우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우석은 오태준이 지정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와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고급 장소였죠. 정장도 없어서 평소 입던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태준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린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오태준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우석이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와 음료를 권했지만 우석은 정중히 거절했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마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태준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10억 원짜리죠. 10억 원이요? 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보지 못할 돈이었거든요. 네. 당신 같은 분에게는 평생 벌기 어려운 금액일 겁니다. 오태준의 말에는 우석을 깔보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린과 연락을 끊고 앞으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요. 그게 다인가요? 네. 아주 간단하죠.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시면 됩니다. 오태준이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우석은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10억 원이면 아버지 빚도 모두 갚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모습,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눈빛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태준이 재촉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일어나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뜨렸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태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예린 씨를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설마 사랑이라도 하는 건가요? 오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옳은 일이라고? 오태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게 옳고 그름을 논하다니. 웃기는군요. 그 말에 우석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자신의 신념까지 조롱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난한 내 인생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는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오태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거절하시는 건가요? 네, 거절합니다. 우석이 단호하게 대답하자 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날 밤 우석이 집으로 돌아오니 반지하 방 앞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났죠. 가까이 가보니 자신의 경차가 시커멓게 탄 채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차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경차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우석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집 앞에 앉아서 타버린 차를 바라보며 우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차가 없으면 택배 일도 할 수 없었고 새 차를 살 돈도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삶은 항상 무너지는 거야? 우석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예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석 씨, 지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전화 너머 예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지금 가볼게요.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하지만 예린은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습니다. 1시간 후 예린이 우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커멓게 탄 경차를 보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우석은 여전히 집 앞 계단에 앉아 허탈한 표정으로 있었죠. 우석 씨, 예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이런 짓까지 했군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우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괜찮습니다. 우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보였죠.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새 차를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받았는데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석 씨,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예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우석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때 예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오빠를 만났나요? 우석이 깜짝 놀라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오빠가 그런 사람이에요. 먼저 회유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죠. 예린의 말에 우석은 오태준과의 만남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원을 제시했던 일, 자신이 거절했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차량 방화까지 모든 걸 말했죠. 10억 원을. 그런데 거절하셨다고요? 예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거절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우석의 답변에 예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자신이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앞에서 쉽게 변했는데 우석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오태준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앞으로 더 심한 보복이 있을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석은 폐허가 된 자신의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도 없고 일할 수단도 없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때까지 살아온 33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생활할 돈도 부족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오태준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석은 방 한 구석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타면서 연기가 들어왔는데 그 틈에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찾은 거였죠. 수첩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아직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기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석에 대한 미안함까지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석이에게 이런 짐을 남겨주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길 바란다. 그런 글들 사이에서 우석의 눈길을 끈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사람의 의지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적어둔 글인 것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이 우석의 가슴 깊이 와 닿았죠. 그래, 아버지. 다시 일어나야죠. 우석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린도 자신을 믿고 있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석은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평상시 만나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예린은 우석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그가 오늘은 의지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는데. 네, 결심했어요. 우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고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예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던 우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위험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어요. 우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증거도 없고. 증거라면 있을 거예요. 우석이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태준 씨가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예린도 우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미 몇 가지 자료를 모아두고 있어요. 정말요? 네. 오빠가 저를 위협했을 때 몰래 녹음한 것도 있고 괴한들이 저를 납치하려던 현장 근처의 CCTV 영상도 확보해뒀어요. 예린의 말에 우석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 경찰에.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오빠가 직접 지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CCTV도 괴한들의 얼굴만 나올 뿐 오빠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우석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겠네요. 어떻게요? 오태준 씨를 유인해서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석의 제안에 예린은 놀랐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끝을 내야 해요. 예린도 우석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때였거든요. 알겠어요. 함께 해보죠.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우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온 거였죠.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석과 예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오태준을 함정에 빠뜨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린이 오태준에게 상속권 포기를 논의하자고 연락했고 오태준은 예상대로 응했거든요. 만날 장소는 오태준의 회사 건물 최고층 회의실로 정해졌습니다. 평소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곳이었죠. 우석은 미리 건물 내부를 정찰해 두었고 비상계단과 CCTV 위치까지 파악해 놓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출발 전 우석이 마지막으로 예린에게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예린이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아야 했거든요.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우석은 별도의 통신 장비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죠. 오후 6시 예린이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우석은 근처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예린과 소통할 수 있게 준비해둔 상태였죠. 들어가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우석의 목소리가 예린의 이어폰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최고층 회의실에 도착하니 오태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예린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예린아. 오태준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오빠. 예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가방 안에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앉아.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오태준이 회의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예린이 자리에 앉자 오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죠.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역시 상속권은 포기하는 게 좋겠어. 오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예린이 반문했습니다. 녹음을 위해서는 오태준의 진짜 의도를 끌어내야 했거든요. 왜긴 왜야? 내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오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야. 여자가 무슨 경영을 해? 오태준의 말에는 명백한 성차별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예린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우석이 이어폰으로 신호를 보낸 대로였죠. 뭐가 진짜 이유냐고? 오빠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말해보세요. 예린의 말에 오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솔직히 말해주지. 오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가 필요해. 아니, 이 회사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왜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아버지는 항상 너만 예뻐했어. 나는 이복 자식이라고 늘 차별 대우를 받았지. 오태준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는 것 치고는 표정이 이상했죠. 납치범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석 씨 차도 불태우고. 예린이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오태준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증거가 필요해요? 오빠가 한 일인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우석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계속 밀어붙이세요.
예리는 용기를 내어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오빠. 저를 죽이려고 했죠? 죽인다고? 오태준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겁을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오태준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적당히 겁을 준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태준이 말을 바꾸려 했지만 예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납치는 뭐예요? 차량 방화는요? 그건. 오태준이 말끝을 흐리자 예리는 더욱 압박했습니다. 직접 지시하셨죠? 저를 위협하라고. 맞아. 오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시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드디어 결정적인 자백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긴 왜야. 내 것을 찾기 위해서지. 오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경영을 해? 그냥 얌전히 돈이나 받고 사라져.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그럼 정말로 위험해질 거야. 오태준이 예린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였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장담 못해.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우석이 들어온 것이었죠. 멈춰라. 우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오태준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꾸민 범죄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 우석이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어요. 뭐라고? 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납치교사, 방화, 협박, 모든 게 당신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우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오태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새벽 택배 기사일 뿐입니다. 우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진실을 지킬 때 세상은 바뀝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오태준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오태준은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죠. 오태준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녹음 증거와 CCTV 영상 그리고 괴한들의 자백까지 더해져 오태준의 유죄가 확정되었죠. 납치교사,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리는 드디어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사회에서도 오태준의 경영권 주장은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범죄 행위로 상속권을 박탈당한 거였죠. 예리는 정당하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고 이사회 구성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석은 뉴스로 재판 결과를 보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워낙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들었습니다. 예린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가 사라지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후 우석은 예린의 도움으로 새로운 경찰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 수리비와 세차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예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건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에요.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우석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택배 일을 시작한 우석이었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가끔 예린이 그리웠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연락할 이유도 없어졌고 서로 다른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석에게 예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석 씨,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린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도 보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안정되었고요. 예린의 대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우석 씨... 예린이 우석의 말을 끊으며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무슨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물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맡아주실 생각 없으세요? 예린의 제안에 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우석 씨만큼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정직하고 성실하시고 예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 경험도 없고 학력도 부족한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석 씨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요. 그리고 예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석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아니, 함께 있고 싶어요. 우석은 예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게 솔직히 말할게요. 예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석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린의 고백에 우석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저를... 네, 마음이 있어요. 예린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석 씨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우석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우석 씨가 어떤 분인지 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요. 우석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예린 씨를 좋아합니다. 정말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죠.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 제안 받아주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회사 일도 그리고... 우석이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 씨의 마음도 소중히 받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맞잡았죠. 한 달 후 우석은 예린의 회사에서 물류부서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적응해 나갔죠. 특히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역시 우석 씨를 영입한 게 잘한 일이었어요. 예린이 원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물류 효율성이 30%나 개선되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예린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처음 만났던 그 청담동 거리였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예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우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린이 우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석이 예린의 손에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석은 다시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수석에는 마음을 나눈 예린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해요, 우석 씨. 저도요, 예린 씨. 과거에는 빚에 쫓겨 달렸지만 이제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희망을 싣고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오며 두 연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우석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을 만났죠. 새로운 시작이네요. 예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석도 희망찬 미소를 지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마음을 나눈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난한 택배 기사에게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우석은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거절하고 진실을 선택했고 예린은 혈육의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진심과 용기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석처럼 10억 원을 거절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로 돈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과 반전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